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휴일 아침에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을 맡은 김희태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태어나 땅을 딛고 살아가죠. 생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땅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기반인데요. 오늘날의 땅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소유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평생을 일해도 몸 눕힐 작은 집 한 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땅을 다시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인 토지 공개념을 연구하며 불평등한 토지 구조의 해법을 제시해온 분이 계십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힘, 제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에서 그 답을 찾는 인물탐구 제주시선. 오늘은 한국의 헨리 조지라 불리는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의 헨리 조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헨리 조지를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이제 19세기 미국의 토지개혁가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그 이후에 가난하게 살다가 빈부격차의 원인이 토지에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고는 그 이후에 평생 토지개혁을 위해서 애쓴 분이죠. 그 대표작으로 진보와 빈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분이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좌파와 아담 스미라스는 우파로부터 서로 다 배척당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쪽에서 다 공격받은 좀 비운의 학자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양력을 봤더니 서울대 법학과 졸업하시고 나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귀국하셔서 경북대학교 행정학교 그동안 재직해 오셨는데 법학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전공을 바꾼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을 바꾼 게 아니고 전공을 확대를 한 건데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저 예를 들면은 돈을 떼먹으면은 그걸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받는다. 이런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절실한 그런 문제를 다루질 않고. 그래서 법학 자체에 좀 실망을 하고 있던 마침 그때 저한테 강의를 해 주시던 분이 그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법대 나오셨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연이 돼서 계속 그 이후에 그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이 흔치 않은 학문이었을 때 당시 한국 사람들. 당시는 그랬죠. 초기에. 도입된 초기였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쩌면 법학의 바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더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사실 공동체 문화가 꽤 살아있는 역사를 갖고 있고 빈부격차도 크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 부동산 열풍이 참 제주를 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토지 투기가 극성 부리고 자산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기, 이게 대안이라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토지 투기 자산 격차, 이거는 제주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 그야말로 불로소득이요. 일하지 않고도 벌어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한 20% 정도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부동산 소유자는 아무런 생산적 노력 없이 국민이 생산한 전체 소득의 5분의 1을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 투기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생산적 노력을 안 해도 토지를 소유하고만 있어도 큰 이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답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한 토지 소유에서 생기는 이익, 즉 토지 불로소득 이걸 세금으로 징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비용이 드니까요. 따라서 부동산 열풍이나 토지 투기나 뭐 자산 격차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반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너무 토지 사유화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 풀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데. 예. 자,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려면 아까 세금을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과하라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대안에 앞서서 원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지역에 토지율 투기 열풍이 불고 토지 소유자 60%가 외지인이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저는 대구 사니까 이제 그냥 지면으로만 접했는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서 완전 정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건설 계획이 지가에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토지를 누가 소유해봐야 남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투기 이익이 없으면은 당연히 투기도 없게 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완전한 정보가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현실의 토지 시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하고 아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점은 이 토지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결점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게 사람은 미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니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것이 토지 불로소득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소유자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세금으로 징수. 예를 들면 이제 제주 제2공항에 이제 그 부지에 토지를 소유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땅 살 이유가 없어지죠. 그럼요. 공연히 땅을 사둘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최적의 세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마치 국유 토지를 개인한테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토지의 임대 가치를 매년 토지 소유자한테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 처분 이 권한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이익 면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차한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토지 임대 가치를 경제학 용어로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지대세 또는 뭐 영어로는 토지가치세, land value tax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고 지대만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토지개혁 하면은 토지를 몰수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지대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미국의 토지개혁가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그 방식이죠. 근데 사실 세금 인상만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 올리려고 하는 모든 정권 역대 우리가 저 당나라 시대, 명나라 시대 보더라도 세금 올리는 왕은 다 망했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조세 저항인데 특히 특권에 대한 소득세, 특권층에 대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건 아주 정의로운 건데 그만큼 또 특권층의 반발은 더 강할 거라.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개혁에 다 생기는 문제죠. 개혁을 하면은 기득권층은 반발을 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를 정의롭고 또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라면 저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네.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단지 기득권을 지키는 저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대세는 매년 지대를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매매 가격, 지가가 제로가 됩니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제도에 따라서 내가 땅을 소유했는데 갑자기 임대료만큼 세금을 내? 그러면은 지가가 제로가 되니까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야.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거는 상당히 하죠. 들을 만한 일이죠. 어제까지 노력을 열심히 해서 1억짜리 땅을 샀는데 오늘 그게 1억짜리 땅이 제로가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건 또 고려를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대를 갑자기 모두 징수를 하지 말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 지대세를 걷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빼고 나머지만 걷자는 겁니다. 지대에서 이자를 빼고, 예를 들면은 1억장의 땅을 샀다. 이자율이 뭐 5%다. 예.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의 1년간 임대 가치가 7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차액, 즉 200만 원만 걷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한테는 이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자에 상응하는 원금으로 매매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기분 나쁠 뿐이지 예. 가격은 유지된다는 거죠. 예. 불로소득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깨졌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전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사실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종부세 때문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뭐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다, 또는 뭐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식의 이념적 공세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반발을 하는 데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죠. 그런데 이제 이념적 공세를 이제 핵심적인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반자본주의다. 네. 자본주의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는 한쪽에서는 사유재산제, 또 한쪽에서는 시장경제, 이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사유재산제란 뭡니까?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노력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또는 보장하는 제도. 그게 사유재산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제에 따르면은 불로소득을 보호하는 거, 뭐 예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도둑질한 거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또 시장 경제라는 거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교환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방임 경제, 정부는 손 놔라 이것이 아니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고, 경제학 교과서에는 모든 세금은 시장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의 그 악영향이 모든 세금에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중 악영향이 적은 거, 더 많은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의 대표적 이론가 하면은 뭐 누구리 알다시피 애덤 스미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해 마지 않던 밀턴 프리드만, 네. 또 뭐 한 사람 더 들자면 오스트리아 학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이 거장들이 모두 토지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칭송을 해 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념 공세라는 것이 아예 근본에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금하면 근로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세금들을 생각하는데, 법인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세금보다는 오히려 토지의 세금을 매기는 게 시장에 가장 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예, 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의 학자는 그것이야말로 무해한 해가 없는 세금이다. 해가 이렇게. 없는 세금. 예. 가장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럼요. 시장 경제를 예. 시장 경제답게 하는 세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잘 알면 사실 이념 자체가 좀 어쩌면 되게 잘못된 비판인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마음에 안 드는 주장이 있으면 그걸 좌파로 몰아쳐주는 그런 나쁜 버릇 빨갱이로 때문에. 몰아태우죠. 그 피해를 제주도민들이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함께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막상 현실에 좀 적용하려고 보면 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토지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했지만 결국 또 이걸 떠넘기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세의 전가라는 거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 납부 의무자요. 납세 의무자가 자신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네. 뭐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뭐 어디 물건 사러 가면은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내죠. 딱 붙고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내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판 사람이 내지만 그걸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 사는 사람이다. 이게 조세의 전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토지 보유세는 절대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 토지 시장에는 세력 관계가 다른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강자고 토지 임차하고 뭐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한테 어느 정도 전가를 시킬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을 할 때는 아주 촘촘하고 세심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당한 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부당하게 전가를 한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그걸 신고해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또 부당하게 전가하는 그런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면은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가 돼서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처럼 되는 거죠. 권력 관계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그렇습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실증적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세를 강화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 한국 경제 사실 이 부동산 경제를 기반으로 쌓아져 온 게 경제가 한국 경제인데 사실 이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죠. 개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개혁안을 도입을 할 것이 아니고 세심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대이자 차익성의 이론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야, 이 땅 갖고 있어야 세금만 내는데 하고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한 3가지 정도 가령 뭐 실시를 예고하고 10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겠다. 또 세율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겠다. 또는 정부에서 토지증권을 발행을 해서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사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안정이 되겠죠. 갑자기 뭐 혼란이 생기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증권이라는 거는 채권 형태로나.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토지 개혁을 했을 때 지주한테 토지증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가 사들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교수님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지점이 요 지점인데, 그러니까 지대세를 받아서 대신 그동안 우리가 내던 뭐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등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 항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그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는 게 이미 국가 재정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인데 이걸 급격히 줄여버리면 재정적 공백이 도대체 어떻게 메울 거냐. 과연 지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 이제 통계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9세기 미국의 토지개혁가 헨리 조지 같은 분은 그 당시 이제 19세기 미국 상황이니까요. 지대세만 거두어도 정부 재정이 충분하고 남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일세, 영어로는 싱글 텍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세금 폐지하고 딱 지대세 하나만 그럼요. 그것만 해도 남는다. 네.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그는 19세기 사정이고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는 단일세 가지고는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 예산 25년도 국가 예산이 673조 원인데 전국의 토지 자산이 현재 나와 있는 통계가 23년 말입니다. 1경 2천조 원입니다. 땅값이요? 대한민국의 땅값이. 그러니까 땅값이요. 그 토지의 연간 임대 가치를 이제 가령 이제 매매 가격의 3%라고 잡으면은 360조 원이 1년에. 그러면은
673조 원 국가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뭐 정확하다는 건 또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단일세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일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지 불로소득 환수액이 늘어나는 만큼 고액수만큼만 다른 나쁜 세금 아까 뭐 하이에크라든지 아담 스미스라든지 아무튼 뭐 그 프리드만이라든지 그런 분이 이야기했던 나쁜 세금을 줄여간다면은 세수 부족에서 생기는 재정적 공백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지대세를 받는 것만큼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은 유지하는 데 들어가면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사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그 종부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원을 신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종부세를 신설하는 것만큼 뭐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가 이런 정책이 같이 갔어야 된다. 그럼요. 예. 저는 뭐 부가가치세부터 줄이는 게 더 좋다고 시장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어야죠. 예. 근데 유럽은 부가세 부분 25%씩 더 높지 않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매기면은 당연히 우선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저소득층이 손해보는 거죠. 뭐. 참 유럽 여행하려면 이제 물가 비싸가지고 걱정. 소비는 줄어들고.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 보유세를 강하게 도입했을 경우 사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만약 이걸 선도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이거 한국의 부동산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시장도 기피할 테고 그 기업들이 이거 해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런 것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도 이제 세심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지 보유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재산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에 투자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투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적인 투자, 또 하나는 지금 투기적인 투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토지 불로소를 얻으려고 투자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지역의 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투기꾼을 불러들여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투자,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국제 투기 자본은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회가 생기면 소위 먹고 튄다고요. 먹튀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본이 많으면 뭐 그 당시 일시적으로는 좋아질란가 모르겠어요. 통계상 뭐 들어오는 자본이 많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보더라도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한 것이 먹튀성 투자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토지 불로소득으로 걷어들인 재원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기본사회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 복지에는 뭐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듯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가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골라가지고 하는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이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뭐 선별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같은 크기의 재원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산 방식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소득 방식을 취해도 지급액의 일부는 종합소득세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가령 뭐 과표가 10억을 초과하면 45% 세율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도 받은 금액의 45%는 정부에 도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고려한다면은 기본소득에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예. 제주도는 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만 특별자치도지 무슨 자율권 같은 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지자체는 그 지방 세율을 100분의 5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감을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그거의 2배, 100분의 100을 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세금을 신설할 수도 없고 뭐 깎을 수도 없고 그 외에 또 뭐 없앨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실험을 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말만 특별자치도지 별로 재정 자율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 같은 실험 지역을 좀 더 이렇게 규제를 풀고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다른 지역도 한 2곳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서 서로 자율권을 많이 줘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법을 가자는 그럼요. 말씀이시네. 그러면 결국 조세법률주의가 헌법에 규정된 그 조세법률주의를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세법률주의를 그대로 두더라도 그 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외를 둔다고 법률을 정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